그 다음으로 우리가 찾아갈 게 남대문이 됩니다. 이 숙정문은 얘기가 많으니까 제일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대문의 복원 모습은 서울역 쪽에서 바라보면은 밖에서 바라봤을 때 이 남대문의 모습이고요. 1398년 2월 서울 성곽 공사를 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완성된 게 이 숭례문입니다. 남동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상공회의소가 있고 신한은행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 남대문에 관련해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숭례문이라는 현판이 세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숭례문이라는 현판이 세로로 된 것. 모든 현판이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 숭례문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풍수적인 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예자가 우리가 오상에서 얘는 남쪽을 지칭한다고 했는데 이 남쪽은 양기, 그 다음에 남쪽 불을 상징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남쪽의 불, 양기를 가지고 남쪽의 불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바로 관악산이 됩니다. 이 관악산을 우리가 일명 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불의 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관악산을 보시면은요, 저 멀리 보이는 게 관악산입니다. 남산 뒤에 보이는데 관악산도 있고 청계산도 있고 남쪽이 활활 불타오른, 불길로 보자면은 활활 불타오른다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의 기운을 가진 관악산을 역시 이 남대문에서 불의 기운으로 누른다. 이열치열이 아니고 이화제화로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숭례문의 예자를 집어넣은 것이고, 그리고 또 숭례문의 현판을 세로로 세움으로써 불꽃 모양을 형상화해서 더 활활 타올라서 오히려 그 기세가 관악산의 불길을 잠재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앞 해태상이 있죠. 그 해태상, 해치라고도 하는데 역시 불의 기운을 억누르는 상상의 선계에 있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관악산의 화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해태를 놓았다. 같은 이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남대문의 모습입니다. 서울역 쪽에서 진입하는 쪽이죠. 안으로 들어가는 게 현판이 보이기 때문에 안쪽이, 저 뒤쪽이 도성 안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성벽이 허무너지기 전이니까 일제강점기 훨씬 전의 모습이죠. 일본 군대 쪽을 들어오면서 양쪽 성벽의 날개를 허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군대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그 남산 성벽에서 바라보는 이 남대문의 모습, 가운데 남대문이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남대문이 보이고 그 뒤쪽으로 인왕산이, 그다음 저 뒤쪽으로는 또 북한산이 보이는 이 형상입니다. 그 당시 모습,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저는 흑백 사진이 보면 참 그 당시로 몰입이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사진들은. 그리고 이 사진은 남대문 사진인데 갑자기 왜 또 이게 남대문 사진을 보여줄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1988년 이전 사진인데 여러분 저 버스들 보시면은 옛날 버스죠? 이 당시 우리가 88년이면은 제가 중학교 때의 일일 텐데, 제가 서울에 와서도 보면은 우리가 남대문 로터리 그랬죠. 남대문 이렇게 보다는 남대문 로터리 이렇게 제 기억으로도 그렇습니다. 남대문 로터리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좌우 날개가 잘린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돌아갔는데 이게 최근까지도 계속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2008년에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을 했죠. 이 당시 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잠깐 뉴스에 봤을 때 불길이 이 정도니까 잡히겠지, 잡혔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이런 상태가 돼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렇게 홀라당 타버리고 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관리에 굉장히 큰 허점이 있구나,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그러한 사건인데, 그 보건공사가 2013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될 때 로터리가 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모두가 조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남대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볼 내용도 있긴 한데 이 숙정문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으로 이제 숙정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숙정문 얘기가 많고 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바로 이 숙정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제가 숙정문 올라갈 때 찍은 사진인데 산세도 매우 험하고 어딘가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숙정문의 어떤 상징이 그대로 이 사진에 표현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숙정문은 뭐 비운의 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참으로 많은 문이 바로 이 숙정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북쪽에서 등산을 하고 올라가면은 처음 마주하게 되는 숙정문의 홍해인데, 숙정문 왼쪽에 써 있죠. 보통은 오른쪽에서 쓰는데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친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한글식으로 왼쪽부터 썼어요. 보통 한자는 오른쪽부터 쓰는데 뭐 어쨌든 간에 숙정문 그런 현판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이 숙정문은 제가 그 처음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원래 인의 예지 동서남북을 얘기할 때 지가 북쪽이기 때문에 흥인지문, 숭례문, 도니문과의 비례성을 생각하면 숙지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오히려 숙청문이라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유추만 해볼 뿐이고요.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숙정문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523년 즉 중종 18년에 숙정문이라는 기록이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후부터는 숙정문과 숙청문 혹은 북청문 이래가지고 이게 막 혼재돼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1703년 무렵에 이 숙정문이 한번 딱 쓰이고 더 이상은 숙청문이라는 용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숙정문은 이름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고, 결국은 뭐냐, 뭐 숙지문도 아니고 숙청문도 아니고 이 숙정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숙정문을 얘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이제 음양오행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뭐 계속 흥인지문, 뭐 오상, 뭐 음양오행, 음양 이렇게, 그 다음에 숭례문은 남쪽이다, 남쪽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을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먼저 오행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음양오행 할 때 목금, 화수, 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화수목금, 화수목금, 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좀 헷갈리게 썼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동서남북의 위치대로 하면은 목금, 화수토가 외우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이 목금, 화수토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뭐 한자가 뭐 나무 목자죠. 그러니까 나무, 쇠, 불, 뭐 물 이렇게 돼 있는데, 계절로 보면은 이 사계절로 보면은 이 목은, 나무는 봄이고요. 금은 가을, 화는 여름, 그 다음에 수는 겨울을 뜻합니다. 물은 겨울을 뜻하죠. 이게 오행에 가지고 있는 목금 화수토의 어떤 속성, 성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오방, 즉 방위와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이 오행에서 파생이 되는 것인데, 오방으로 보면은 이쪽이 동서남북이 됩니다. 즉 나무, 목이 동, 금이 서, 화가 남, 수가 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쪽이 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게 남쪽이 되는 것이고요. 이 오방을 가지고 색으로도 이 오방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방색입니다. 동서남북 중앙해서 청백, 적흑, 황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동이 청, 뭐 서가 백, 남이 적 할 때 여러분 외우기 좀 어려우신데, 이걸 예사산과 외사산 얘기할 때 그 사신, 우리가 사신도 고구려 벽화에서 사신도 나오죠. 여기에 접목하면 외우기가 조금 쉽습니다. 여러분 좌총령 우백호 그러죠. 왼쪽에 있는 게 좌청이기 때문에 이 동쪽은 청색이다, 그 다음에 서쪽은 백색이다. 우백호 서쪽이죠. 우백호는 백색이고, 붉을줄을 쓰기 때문에 남주작, 적색입니다. 주작은 붉은색이고요. 그 다음에 거물 현자를 써서 북현무, 그래서 좌총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래서 동서남북이 이러한 색이고 가운데는 이 노란색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뭐 구분하긴 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자꾸 반복하다 보면 금방 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구분하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뭐 타락산, 용마산, 인왕 이렇게 쭉 되는 것이고요. 이걸 우리가 성문에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동대문, 흥인지문, 숭례문, 도니문, 북정문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집어넣었을 때 인의예지 신이 나오는 겁니다. 즉 뭐냐, 인의예지가 동서남북,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인의예지 동서남북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좌청룡 우백혼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상에다가 성을 연결을 시키면, 성문을 연결을 시키면은요, 흥인지문, 도니문, 숭례문, 숙정문, 그리고 신은 여러분 보신각이 됩니다. 보신각 종로 여러분, 그 보신각을 할 때 그 신자가 이 오상에 있는 신을 가져와서 현판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당시 한양이란 도성에 있던 이 축성이라든지 이 궁궐 배치를 봤을 때 이것을 몰라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에서는 이걸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오행오방 기초적인 것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 한번 쭉 연결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앞으로 강의에서 뭐 왕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신압으로 여러분 외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배치를 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눴죠. 그래서 동은 나무고요. 화. 여러분 숭례문, 관악산, 화. 화가 남쪽을 얘기하는구나. 남쪽의 음양에서 뭐 오행에서 남쪽의 불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반대쪽, 그 대칭되는 반대쪽, 북쪽은 당연히 물이 되겠죠. 밑에가 화, 불이니까. 그래서 북쪽은 수, 물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인의예지가 동서남북 쭈루룩 돌아갑니다. 동쪽은 흥인지문이니까 동대문이구나. 숭례문 남쪽이구나. 도님은 서쪽이네. 숙지문,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건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성은 북쪽은 물, 겨울 이런 속성이 있는 것이고, 이 남쪽은 불, 여름 이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동쪽이니까 뭐 봄이고, 뭐 서쪽이니까 뭐 가을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세자가 기거하는 곳이 동궁이지 않습니까? 경복궁에서 동궁은 보통 동쪽에 있는 게 동궁입니다.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궁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 왕의 어머니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동궁의 반대편이니까 서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해군이 어머니인 제 인목대비를 패할 때 어디에 유폐를 시키죠? 서궁에 유폐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서남북을 외울 때 동궁, 서궁 이렇게 외우셔도 조금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북쪽은 물이고 겨울을 뜻하는 것이고요. 남쪽은 불이고 여름을 뜻합니다. 이런 게 음양오행에서도 들어간 얘기인데, 북쪽이 음이 되는 것이고요. 남쪽이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음양 가지고 조선시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료를 한 번 더 보시면은요, 이 사료 내용은 아까 한번 보셨던 내용입니다. 뭐 풍수학생 얘기하는 건데, 장이문, 창이문하고 관광망 동쪽의 길을 막아서 지맥을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했는데, 이때부터 창이문하고 숙정문이 폐쇄가 됩니다. 언제다? 1413년 무렵이 됩니다. 원래 지나가기도 힘들 뿐더러 이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은 뭐 거기를 왜 지나갈까? 운동 이외에는 지나갈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용도의 성문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1413년에 폐쇄가 되어버립니다. 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보는 것이죠. 이게 뭐냐? 바로 풍수에서 얘기하는, 음양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문제 때문에 조선시대는 아무리 유교 국가지만은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숙정문은 폐쇄 연속인데 1413년 폐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약간 뭐 가십성 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원문이죠. 거기에는 해석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나름대로 달아봤는데, 해석은 이렇습니다. 숙정문은 북쪽에 있는데 북방은 음기가 성하니 그것을 폐하여 이것으로서 그 해로움을 피해야 한다. 오주연문 장전상고라는 곳에서 나온 얘기인데, 북쪽에 음기가 있으니까 이쪽에 열어두면은 음기가 더 활성화해서 도성의 풍기가 문란해진다. 뭐 지금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풍기 단속을 위해 가지고 뭐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뇌피셜입니다. 뭐 저저라든지 사람들의 뇌피셜, 뭐 다른 쪽에서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풍기 단속을 위해 폐쇄했다는 설이 있긴 한데 그랬다구나 가십성으로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숙종문과 관계되는 것은 뭐냐면은 1624년 이괄이 반란을 일으킬 때 숙종문을 통해서 군사를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숙종문은 또 이제 폐쇄되었다고 하는데, 인조 반정은 1623년이죠. 그리고 그 인조 반정에서 이괄은 혁혁한 공훈을 세웁니다. 그런데 농공행상에서 조금 배제가 되고 또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괄이 평안북도로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잡아들여 가지고 이제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니까 이괄의 입장에서는 이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괄이 숙종문을 통해서 군사를 들여왔다. 왜? 1623년 1년 전에는 창의문을 통해서 반정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괄 입장에서는 이 숙종문, 그쪽은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숙종문을 통해서 군사가 들어왔다 하는 게 다른 기록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더더욱 그 반란의 어떤 역모가 있다 그래가지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음에 더해가지고 더욱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지게 되는 게 이 숙종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더더욱 여기를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숙종문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최근이 언제냐? 1968년 1월 22일 우리가 1.2일 사태 그러는데, 이제 김신조 외 30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해가지고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청와대 뒤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숙종문을 통해가지고 들어와서 청와대를 급습하려다가 이제 다 사살되고 김신조 외에 다 사살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어르신들 같은 건 생생히 기억하시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1.2의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우리 쪽에서도 소위 말해 이제 핀트가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 쪽 군에서도 김일성공에 침투를 해가지고 김일성을 제거하겠다 이런 이제 지금은 참수 제거 작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실미도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 역시 특수부대를 길러가지고 범죄자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침투시키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유야무야 되면서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인데, 그때에 나왔던 이 침투로가 바로 이 숙종문입니다. 그래서 숙종문은 또 한 번 청와대 보안을 이유로 폐쇄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숙종문은 계속해서 폐쇄가 되는 비운을 게 됩니다. 한 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운의 숙종문이 제 기능을 할 때가 있긴 합니다. 언제냐? 역시 음양입니다. 음의 기운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다 효용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숙종문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걸 음양의 논리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통치 행위를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곧 임금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골머리를 앓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공신들 같은 경우 임금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신하와의 문제에서 임금이 풀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좀 무리를 하면은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임금이 임금의 능력으로 해결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가뭄, 장마, 한파 이런 것들은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없는데, 많은 백성들은 잘못의 어떤 원인으로 임금의 부덕함을 논하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입장에서는 사실 환장을 노릇입니다. 이거 이유도 모르겠는데 책임은 다 떠안아야 되고, 그래서 이 재해가 왔을 때 임금이 풀어가는 문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숙종문의 비운의 숙종문도 이러한 문제에서는 이 효용 가치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것은 가뭄과 장마가 되겠죠. 이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뭄을 상정해 봅시다, 여러분. 가뭄일 때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 필요한 거죠. 물은 어느 쪽에 있죠? 북쪽에 있죠. 북쪽은 음의 기운을 가진 북쪽에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물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숙종문이 필요한 겁니다. 물을 더 흥하고 물을 더 많이 내리게 하려면은 북쪽에 있는 음기를 더 복돋아야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숙종문을 열고 대신 숭례문을 닫아버립니다. 즉 음을 극대화시키고
양의 기운을 가진, 불의 기운을 가진 남대문을 닫아버려 가지고 양을 억눌러 버리죠. 항상 양이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가뭄과 같은 경우는 활활 타버리지 않습니까? 대지가 농작물도 다 말라버리고, 이럴 때 햇빛은 뭐 재앙이죠. 이럴 때 비가 가뭄의 단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음습한 숙정문을 열고 숭례문을 닫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장마할 경우는 반대일 경우죠. 장마할 경우는 물이 넘치는 거죠. 그러면 북쪽에 있는 물을 어쨌든 간에 이 억제를 하고 양기를 더 복돋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불을 가져와서 숙정문을 닫고 숭례문을 열게 됩니다. 실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예조가 아래기를 명종 때의 기사입니다. 날씨가 가물면 남문은 닫고 북문을 열며 피고, 이제 북 치는 겁니다. 뭐 가죽 만든 북인데, 뭐 북이 다 가죽이죠. 피고 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음을 부지시키고, 부지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보존하고 뭐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양을 억제하는 뜻입니다. 지금 한제 끝에 장마입니다. 장마가 개지 않아서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으니 전례에 따라 옛날에도 이랬었다는 겁니다. 숙정문을 닫고 숭례문을 여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즉 장마가 심하니까 음의 기운을 눌러야 되죠. 그래서 숙정문을 닫고 숭례문을 열게 됩니다. 반대로 가뭄일 경우는 음습하다고 천대받던 숙정문을 열고 반대로 숭례문을 닫게 되는 뭐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숙정문을 닫고 숭례문을 열고 이런 반대의 상황, 이 스위치되는 상황이 왕조실록에는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왜냐면 뭐 가뭄과 장마는 뭐 수시로 나왔으니까 그때는 뭐 이러한 식으로 음양오행설을 좀 가져와 가지고 왕의 통치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려고 뭐든지 무엇이든지 해봐야 되니까, 안 그러면 통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숙정문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숙정문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어딘가 드러내지 않은 채 숨어있는 그런 숙정문, 그런 모습, 처음에 볼 때와 지금 볼 때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겠죠? 똑같은 사진인데 조금 느낌이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안 그러실 수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 숙정문은 참 뭐 사연이 많은 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도시선거학이라는 책에 있는 자료인데 북한산 쪽에서 아마 조금 땡겨가지고 찍은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쪽을 사람이나 물자가 통할 이유는 없죠. 뭐 수레를 끌고 가거나 보찜을 끌고 가거나, 왜 그 밑으로 더 좋은 길이 많은데 굳이 이쪽으로 갈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뭐 일부러 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운동 삼아서 가지 않는 이상은 이쪽을 가지 않기 때문에 뭐 음양오행, 뭐 풍수가 아니더라도 이쪽은 사실 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여기 회화문에서부터 창의문까지 한번 쭉 가시면은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쪽으로 드나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북쪽에서 온다 하더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동서남북에 있는 대문들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를 살펴볼 것인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 있죠. 해화문, 뭐 광희문, 소동문, 창의문,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남소문과 홍지문, 이렇게 6개의 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성곽 4대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소문 얘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